대표 차경태, 58세, 자산 1,000억대 성공한 사업가. 새벽 5시, 지방 공단 도시의 호텔 뒷골목, 납품처 실사를 위해 일찍 나선 경태는 쓰레기 수거장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 헝클어진 머리, 폐지를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경태는 무심코 지나치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태는 천천히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5m, 3m, 2m.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경태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오선이 30년 전 약혼녀였습니다. 한때 공장에서 가장 손재주 좋고 예뻤던 여직공,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예뻤던 그 여자, 경태와 결혼을 약속했던, 경태가 너무도 사랑했던 그 여자가 지금 쓰레기 더미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경태는 목이 메었습니다. 선희 씨, 여자가 경태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선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리 가요! 저리 가! 그리고 폐지 수레를 끌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경태는 황급히 뒤쫓았습니다. 선희 씨, 나야, 경태! 하지만 선희는 계속 도망쳤습니다. 마치 무서운 것을 본 사람처럼 말이죠. 그때 새벽 순찰 중이던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이 할머니 건드리지 마세요. 경태는 경찰을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라니요. 저 사람 50대인데요? 그래도 정신이 온전치 않아요. 치매예요. 경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치매라니. 경찰은 말했습니다. 시립병원 요양병동에 계신 분인데 가끔 탈출하셔서 매일 새벽 이곳에 나와 폐지를 줍는다고 했습니다. 경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자신과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 한때 은반지를 끼고 행복하게 웃던 그 여자가 지금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치매로 정신병동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경태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도대체 지난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짧은 댓글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는 한 줄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100만 뷰 인생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3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태는 28, 작은 기계부품 공장의 공장장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아버지는 경태에게 현장 경험을 먼저 쌓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경태는 다른 공장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죠. 검소하게 살라는 아버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태는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생활했습니다. 방은 2평 남짓,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경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3년 후 아버지 공장을 물려받기 전까지 현장을 완벽하게 익히겠다는 각오였죠.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했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공장에 나가 기계를 점검하고 도면을 그렸죠.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봄이었습니다. 4월 초
공장에 새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오선이 23, 시골에서 갓 올라온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첫 출근날 선희는 낡은 가방 하나 들고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태는 선희를 작업장으로 안내하며 기계 사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첫날부터 선희의 손놀림은 남달랐습니다. 다른 신입 직원들은 일주일은 걸려야 익숙해지는 작업을, 선희는 사흘 만에 마스터했습니다. 부품을 깎는 속도도 빨랐고 불량률도 낮았죠. 경태는 신기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경태는 선희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기계를 다뤄봤냐고. 선희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이 농기계 수리점이었고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웠다고 말이죠. 경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손놀림이 그렇게 좋았구나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일도 잘했지만 성격도 좋았죠.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하면 먼저 도와줬고 쉬는 시간에는 커피를 타서 나눠줬습니다. 경태도 선희에게서 커피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 이야기였어요. 기계 이야기, 부품 이야기, 효율적인 작업 방법 같은 것들이었죠.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철이라 공장 안은 후덥지근했습니다. 잔업이 많았던 어느 날 밤 경태와 선희는 공장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장 앞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죠. 경태는 소주 한 병과 라면 2개를 시켰습니다.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선희는 술을 잘 못 마셨지만 한 잔 받았죠. 두 사람은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경태는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3년 후 아버지 공장을 물려받으면 더 크게 키우고 싶다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희는 반짝이는 눈으로 경태를 바라봤습니다. 멋있다고, 꼭 이룰 거라고 말했죠. 경태는 선희에게 물었습니다. 선희도 꿈이 있냐고. 선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가족을 만드는 게 자신의 꿈이라고. 경태는 선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경태는 선희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경태와 선희는 이제 공장에서 가장 잘 맞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일도 함께, 밥도 함께, 퇴근도 함께였죠. 어느 날 저녁 경태는 용기를 냈습니다. 선희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선희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극장에 갔습니다. 무슨 영화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죠. 다만 선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경태는 조심스럽게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는 손을 빼지 않았죠. 그날부터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공장에서는 비밀이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퇴근 후에는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주말에는 남산을 올랐습니다. 돈이 없어서 비싼 데이트는 못했지만 행복했어요. 선희는 경태의 고시원으로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경태는 선희가 만든 김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와 평생 살고 싶다고.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경태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돈을 모았어요. 월급의 절반을 2년간 모은 돈 120만 원이었습니다. 경태는 그 돈으로 음반지를 샀습니다. 5만 원짜리 경태에게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경태는 자기 돈으로 사고 싶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경태는 선희를 공장 옥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선희는 의아해했죠. 경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희는 깜짝 놀랐어요. 경태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들곤 말했어요. 선희 씨, 나랑 결혼해요.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경태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꼭 성공해서 고생 안 시키겠다고, 큰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맛있는 것 사주겠다고, 그러니까 평생 함께 달라고 말했습니다. 경태는 반지 상자를 열었어요. 작은 음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태는 떨리는 손으로 선희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딱 맞았어요. 두 사람은 옥상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곧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6개월 후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경태는 자금을 모으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공장에 나갔고 저축을 계속했습니다. 선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쉬는 날에는 다른 공장에 나가 일용직으로 일했죠. 두 사람의 통장에는 조금씩 돈이 모였습니다. 1,000만 원, 1,200만 원, 1,500만 원. 목표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결혼 자금이자 새 출발 자금이었죠. 매일 밤 선희는 경태의 고시원으로 왔습니다. 좁은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경태가 아버지 공장을 물려받을 때까지 함께 일하기로 했습니다. 선희도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경태를 돕기로 했죠. 두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도 낳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결혼식까지 3개월 남았죠. 경태와 선희는 예식장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200만 원, 두 사람이 모은 돈의 일부였지만 기쁜 마음으로 냈습니다. 선희는 웨딩드레스를 맞췄습니다. 가장 싼 것으로 골랐지만 입어보니 공주처럼 예뻤어요. 경태는 선희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희도 경태를 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집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경태는 자기 힘으로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비 부부였습니다. 매일 밤 두 사람은 결혼식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객은 몇 명 부를지, 식사는 어떻게 할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이야기했죠. 돈이 많지 않아서 신혼여행은 강원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2박 3일,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경태는 매일 출근길에 예식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3개월 후면 저기서 선희와 결혼식을 올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선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웃음이 나왔죠. 다른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분이 좋냐고. 선희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좋은 일이 있다고.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경태와 선희의 결혼을 모두가 응원했습니다. 두 사람만큼 잘 어울리는 커플도 없었으니까요. 성실한 경태와 따뜻한 선희,
누가 봐도 좋은 부부가 될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경태 집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경태가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경태는 선희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는 게 좋았습니다. 집안 배경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는 게 고마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3개월 후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것을. 30년 후 경태가 쓰레기 더미에서 선희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결혼식까지 2달 남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경태는 선희와 함께 아버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선희에게 집안을 소개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공장은 경기도 안산에 있었습니다. 직원 50명 규모의 중소기계부품 제조업체였습니다. 선희는 공장 규모를 보고 놀랐습니다. 경태가 일하던 곳보다 훨씬 컸으니까요. 경태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60대 초반 강인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선희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선희에게 물었습니다. 기계 다룰 줄 아냐고.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일 잘하는 며느리가 최고라고 말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경태 어머니가 경태를 따로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차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희는 좋은 애 같다고, 하지만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태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무슨 걱정이냐고 물었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이 너무 이르지 않냐고, 경태가 아직 28이라고, 공장도 물려받기 전인데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선희와 결혼하고 싶다고, 이미 결심했다고 말했죠.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선희 집안은 어떤지 물어봤냐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확인했냐고 물었습니다. 경태는 대답했습니다. 시골에서 농기계 수리점 하신다고. 어머니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경태는 그게 왜 중요하냐고 반문했어요. 자신은 선희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라고, 집안 배경은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고,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죠. 경태는 일어섰습니다. 자신의 결정이라고.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건 알지만 이미 마음은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경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으로 갔어요. 선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걱정하시지만 괜찮다고, 곧 이해하실 거라고 말했죠. 선희는 전화기 너머로 조용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경태가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걱정됐습니다. 경태는 선희를 안심시켰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태 자신도 불안했어요. 어머니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태는 공장에서 일하던 중 낯선 남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남자는 경태에게 다가왔습니다. 자기소개를 했어요. 임광수라고, 경태 아버지 공장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태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광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경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곧 결혼한다면서요.
하고 축하한다고 말했죠. 광수는 경태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공장 근처 카페였습니다. 광수는 경태에게 이것저것 물었어요. 언제 결혼하냐고, 신혼집은 구했냐고, 자금은 준비됐냐고 물었습니다. 경태는 대답했습니다. 2달 후에 결혼한다고, 신혼집은 아직이라고, 자금은 조금씩 모으고 있다고 말했죠. 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태는 광수를 봤어요. 무슨 기회냐고 물었죠. 광수는 자기가 독립을 생각하고 있다고 작은 공장을 차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본금이 필요한데 경태도 함께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죠. 경태는 의아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공장을 물려받을 예정이라고 독립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광수는 웃었어요. 그래도 드러나 보라고 나쁜 제안은 아니라고 말했죠. 광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공장을 물려받으려면 아직 3년이 남았다고 그동안 자기 사업 경험을 쌓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작은 공장이라도 운영해보면 나중에 아버지 공장 물려받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설득했죠. 경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사업 경험을 미리 쌓는다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았죠. 광수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자본금은 3천만 원 정도면 된다고 자기가 2천만 원 낼 테니 경태가 1천만 원만 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태는 망설였어요. 1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광수는 경태를 설득했습니다. 자기가 거래처를 다 가지고 있다고 영업은 자기가 맡을 테니 경태는 기술만 담당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면 원금을 뽑을 수 있다고 1년이면 2배로 불릴 수 있다고 장담했죠. 경태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선희와도 상의했어요. 선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광수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데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경태는 대답했죠.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믿을 만하다고 사업 경험을 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죠. 선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태가 결정한다면 따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태는 결심했습니다.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모은 돈 1,000만 원 그리고 선희가 모은 돈 500만 원을 합쳐서 1,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죠. 광수는 기뻐했습니다. 좋은 선택이라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약서를 썼습니다. 공장 이름은 태선기계로 정했습니다. 경태의 이름과 선희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죠. 경태는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공장을 만드는 거라고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희는 웃었어요. 하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죠. 공장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광수는 경기도 시흥에 작은 공장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3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기계를 들여놓고 사무실을 꾸몄습니다. 경태는 퇴근 후에 그곳에 가서 준비를 도왔습니다. 선희도 주말마다 나와서 청소를 하고 정리를 했죠. 한 달이 지났어요. 공장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태성기계. 경태는 간판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비록 작은 공장이지만 자신의 이름이 걸린 첫 사업이었으니까요.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광수가 가져온 거래처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였죠. 경태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원래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태성기계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자며 일했습니다. 선희도 주말마다 나와서 도왔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자기 사업이라는 게 뿌듯했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공장은 순조로웠습니다. 주문이 계속 들어왔고 납품도 잘 됐습니다. 광수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이대로만 가면 6개월 안에 대박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결혼식까지 1달 남았을 때였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달 납품 대금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경태는 당황해서 광수에게 물었습니다. 광수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달 원자재 대금을 언제 보내줄 거냐는 거였습니다. 경태는 이상했습니다. 회계는 광수가 맡고 있었는데 왜 대금이 안 나간 거냐고 물었죠. 광수는 변명했습니다. 깜빡했다고 바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태 명의로 받은 대출금 상환이 2달째 연체됐다는 거였습니다. 경태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확인해 보니 경태 명의로 1,000만 원 대출이 실행돼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경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태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2달 전에 광수라는 분이 경태 명의로 대출을 받아갔다고 말했죠. 경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광수를 찾았지만 광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뒤지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회계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때 경태는 진실을 알았어요. 장부에는 입금과 출금 기록이 엉망이었습니다. 납품 대금은 들어왔지만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원자재 대금은 제때 나가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금은 어디론가 빠져나갔습니다. 경태는 광수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경태는 광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었어요. 광수는 일주일 전에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경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광수가 도망간 겁니다. 돈을 들고 사라진 겁니다. 경태가 투자한 1,500만 원, 은행 대출 1,000만 원, 거래처, 미지급금 800만 원, 합쳐서 3,3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경태는 떨리는 손으로 선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희는 공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경태를 봤습니다. 경태는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선희는 경태를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경태는 대답할 수 없었죠. 그저 미안하다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결혼식까지 1달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경태에게는 3,000만 원이 넘는 빚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태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안산 공장으로 갔죠. 아버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경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얼굴이 망가져 있었으니까요.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죠. 아버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경태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광수와 동업한 것, 투자한 돈, 은행 대출, 광수의 도주,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얼마나 잃었냐고요. 경태는 대답했습니다. 3,300만 원이라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고, 돈은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태는 아버지를 봤어요. 무슨 조건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죠. 결혼을 미루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결혼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빚부터 정리하고 안정된 후에 결혼하라고 했어요. 경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순 없다고, 선희와 이미 약속했다고 말했죠.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빚을 지고 결혼할 거냐고 물었어요. 경태는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갚겠다고, 일해서 갚겠다고요. 아버지는 비웃었습니다. 3천만 원을 언제 다 갚냐고, 10년은 걸릴 거라고 말했죠. 경태는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이었어요. 선의를 생각해서라도 결혼을 미루라고, 빚쟁이 신랑이 될 거냐고 물었습니다. 경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경태는 공장을 나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죠. 선희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고, 자기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희는 경태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고, 함께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태는 고개를 저었죠. 3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갚는데 오래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선희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자기도 일할 거라고요. 경태는 선희를 봤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경태는 말했습니다. 결혼을 조금 미룰까 생각 중이라고, 빚부터 정리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은 예정대로 하자고, 함께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어요. 경태는 선희를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죠. 선희는 경태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선희가 공장 앞에 서 있을 때였어요.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죠. 광수였습니다. 선희는 깜짝 놀랐어요. 광수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고, 지금 경태가 어떻게 됐는지 아냐고요. 광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선희는 광수를 노려봤어요. 미안하다면 끝이냐고, 돈은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광수는 말했습니다. 자기도 사정이 있었다고, 다른 사업이 망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고요. 선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태를 속인 거냐고, 경태 인생을 망친 거냐고 소리쳤어요. 광수는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희는 광수를 봤어요. 무슨 방법이냐고 물었습니다. 광수는 선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선희 씨가 횡령범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경태는 피해자가 돼요. 빚도 정리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선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쳤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해요? 광수는 한 발 다가섰어요. 경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태는 차기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그럼 전과자가 됩니다. 아버지 공장도 못 물려받고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야 해요.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희 씨는 초범이니까 집행유예 받을 거예요. 1년만, 딱 1년만 참으면 돼요. 그 사이에 제가 경태 빚 다 갚아줄게요. 나중에 경태 성공하면 다시 만나면 되잖아요. 광수는 명함을 꺼내 선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선희는 광수 손을 뿌리쳤습니다.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선희는 돌아서서 뛰었습니다. 광수는 차를 타고 사라졌죠. 선희는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후에야 멈췄습니다. 숨이 찼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광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경태가 전과자가 된다는 말, 평생 그 짐을 지고 살게 된다는 말, 그 말들이 선희를 괴롭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태는 채권자들에게 시달렸어요. 거래처에서 돈을 독촉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죠. 경태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선희는 경태를 봤어요. 날이 갈수록 초췌해지는 경태를 말이죠. 경태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깨어나서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선희는 경태를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죠. 하지만 선희 자신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선희는 혼자 걸었습니다. 한강 둔치를 걸었어요. 경태와 처음 데이트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죠.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선희는 멈춰 섰습니다. 강을 봤죠. 검은 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생각했어요. 자신이 희생하면 경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1년만 참으면 경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광수를 만났어요. 광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선희는 말했죠. 자기가 하겠다고, 대신 약속을 꼭 지키라고요. 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지키겠다고, 경태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선희는 광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만약 약속을 안 지키면 죽여버리겠다는 눈빛이었죠. 광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편지를 썼습니다. 경태에게 쓰는 편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죠. 선희는 거짓말을 써야 했습니다. 경태를 살리기 위한 거짓말을 말이에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경태와는 못 살겠다고, 돈도 자기가 가져갔다고, 제발 자기를 찾지 말라고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태를 위한 거짓말이었죠. 선희는 편지를 쓰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종이가 눈물로 번졌어요. 사흘 후 경찰이 경태를 찾아왔습니다. 선희가 횡령 혐의로 자수했다고 알려줬어요. 경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가서 당장 선희를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선희가 앉아 있었어요. 경태는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선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경태는 소리쳤어요. 무슨 짓이냐고, 왜 이러냐고요. 선희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경태도 반대편에 손을 댔죠.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손이 마주했습니다. 선희는 입을 열었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경태는 그 자리에 무너졌죠. 다음 날 경태 집으로 선희의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경태는 편지를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경태는 울었죠.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선희가 자기를 떠났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을,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경태는 편지를 구겼습니다. 바닥에 던졌죠.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방안을 뒤집었어요.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선희가 선물한 물건들을 찢었죠.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경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선희를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사랑한다던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태는 결심했죠. 다시는 선희를 찾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경태는 몰랐어요. 그 편지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선희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 희생한 거라는 것을, 30년이 지나서야 그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선희는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이 열렸죠. 검사는 선희를 횡령범이라고 불렀습니다.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였어요. 선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없었죠. 돈이 없었으니까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냐고요. 선희는 대답했어요. 인정한다고. 재판은 짧았습니다. 1시간도 안 걸렸죠.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희는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과자가 됐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경태는 없었어요. 오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예상했죠. 편지를 읽었을 테니까요. 자기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경태가 미워해야 자기를 잊을 수 있을 테니까요. 선희는 혼자 법원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서울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경태를 마주칠까봐 두려웠거든요. 선희는 기차를 탔어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었죠. 경태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게 중요했습니다. 경남 작은 도시에 내렸습니다. 공단 지역이었어요. 작은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선희는 고시원을 구했죠. 한 달에 20만 원짜리였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공장 야간 노동자로 들어갔죠. 월급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선희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태 생각을 하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일하는 동안만 잊을 수 있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몸이 이상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죠. 생리가 멈췄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신 3개월이라고요. 선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경태의 아이였습니다. 결혼식 전 경태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날의 아이였죠. 선희는 배를 만졌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낳기로 했죠.
경태의 아이니까요. 자신이 사랑한 사람의 아이니까요. 하지만 경태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알리면 경태가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선희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배가 불러왔어요. 공장 일을 그만뒀습니다.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했죠. 임산부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60만 원으로 줄었어요. 선희는 참았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사내 아이였습니다. 작고 빨갛게 생긴 아기였죠. 선희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경태를 닮았습니다. 눈매가 똑같았죠. 선희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차우석. 경태의 성을 따랐어요. 경태의 아들이니까요. 선희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언젠가 크게 성공할 거라고 말했죠.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잤죠. 우석은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선희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적었어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부터 선희는 속이 쓰리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으면 더부룩했습니다. 가끔 토했죠. 명치가 아팠습니다. 밤에 자다가 속쓰림 때문에 깨는 날이 많았어요. 참았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검은색 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피가 섞인 것 같았습니다. 우석이 5살 되던 해였습니다. 선희가 쓰러졌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다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피를 토했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 내시경을 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만성 위염이 심하게 악화돼서 위궤양이 됐다고요. 출혈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과로가 원인이라고 했어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선희는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냐고요? 의사는 대답했어요. 일주일 입원에 약 200만 원 정도라고. 선희는 퇴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돈이 없었어요. 의사는 만류했습니다. 지금 출혈이 심한데 퇴원하면 위험하다고요. 선희는 고집했습니다. 그냥 약만 처방해달라고 했어요. 의사는 할 수 없이 위산 억제제와 위보호제를 처방했습니다. 한 달 약값이 5만 원이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이틀 후부터 다시 일했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 토했습니다. 속이 계속 쓰렸죠. 선희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죽만 조금씩 먹었어요. 그것도 토할 때가 많았습니다.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했죠. 48kg였던 몸무게가 40kg로 줄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선희의 위는 더 악화됐어요. 위궤양이 깊어졌습니다. 출혈이 반복됐죠. 한 달에 한두 번씩 피를 토했습니다. 그때마다 응급실에 갔어요. 수액 맞고 지혈제 맞고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계속 경고했어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위에 구멍이 뚫린다고, 복막염이 와서 죽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죠. 선희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우석을 키워야 했죠. 선희는 계속 약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했어요. 거의 먹지 못하는데도 일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빈혈 때문이었어요. 항상 어지러웠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우석은 초등학생이 됐어요. 선희는 거의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물만 마셔도 토했죠. 위가 거의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영양실조가 심각했어요. 몸무게는 36kg까지 떨어졌습니다. 걸을 때 비틀거렸죠. 계단을 올라갈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했어요. 우석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위험했어요. 위궤양에서 대량 출혈이 일어났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죠. 위의 일부를 절제했습니다. 수술비는 800만 원이었어요. 선희는 사채를 썼습니다. 이자가 월 15%였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죽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수술 후 선희는 더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위가 작아졌거든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렀어요. 영양 흡수가 안 됐습니다. 몸은 더 말랐죠. 32kg까지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채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매달 120만 원씩 이자가 나갔어요. 선희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우석이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선희는 한계에 달했어요. 극심한 영양실조였습니다. 뇌에 영양이 가지 않았죠. 어지러움이 심했습니다. 자주 기절했어요. 기억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렸죠. 약속을 까먹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우석이는 선희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뇌 촬영을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치매 초기라고요. 만성적인 영양 부족으로 뇌가 손상됐다고 했습니다. 빈혈도 심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고요. 스트레스성 치매에 영양 결핍이 겹친 거라고 했습니다. 선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 쉰도 안 됐는데 치매라니요. 의사는 말했어요. 영양을 보충하고 안정을 취하고 약을 먹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지만 선희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채 이자가 있었어요. 우석은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비가 필요했죠. 선희는 계속 일했습니다. 치매는 점점 악화됐어요.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우석은 대학생이 됐어요. 선희의 치매는 중기로 악화됐습니다.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했죠. 우석 얼굴을 가끔 잊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석은 더 이상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뒀어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죠. 편의점에서 일하며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선희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어요. 우석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밤에 집을 나갔죠. 새벽에 거리를 헤맸습니다. 경찰이 선희를 데려다 주는 일이 잦아졌어요. 우석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시립병원 요양병동이었습니다. 비용이 저렴한 곳이었죠. 월 50만 원. 우석은 매달 50만 원을 냈습니다. 자기 월급 전부였어요. 한 달에 한 번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선희는 우석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우석은 대답했죠. 아들이라고. 선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들이 있었냐고 되물었어요. 우석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죠.
선희는 가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경태를 찾는다고요. 경태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석은 물었어요. 경태가 누구냐고. 선희는 웃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라고 말했죠. 우석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름이 경태라는 것을요. 어머니가 평생 한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선희는 치매로 요양병동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가끔 탈출해서 거리에서 폐지를 주었어요. 30년 전 공장에서 일하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일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었죠. 선희는 매일 밤 경태 이름을 불렀습니다. 보고 싶다고 중얼거렸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선희는 경태를 잊지 못했습니다. 치매로 모든 걸 잊어버렸지만 경태만큼은 기억했죠. 사랑은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광수 사건 이후 경태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빚을 정리했죠. 3년 후 아버지 공장을 물려받았습니다. 미친 듯이 일했어요. 선희를 잊기 위해서였습니다. 일하는 동안만 그 배신의 기억을 지울 수 있었거든요. 경태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중매를 해줬지만 거절했죠. 한 번 속은 게 충분했습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15년이 지났습니다. 경태의 공장은 크게 성장했어요. 직원이 50명에서 400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출도 10배 이상 증가했죠. 중견 기계부품 제조업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공허했죠.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선희가 나타나는 꿈이었어요. 웃고 있는 선희, 은반지를 끼고 있던 선희, 그리운 얼굴이었습니다. 꿈에서 깨면 분노가 밀려왔어요. 배신자를 왜 그리워하는지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경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도 5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경태는 완전히 혼자가 됐죠. 친구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냈지만 경태는 홀로였습니다. 명절에도 혼자 회사에서 일했어요. 돈은 많았지만 외로웠습니다. 가끔 생각했어요. 선희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아이들이 있었을까, 손주를 봤을까, 따뜻한 가족이 있었을까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희는 자기를 배신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경태는 지방공단 도시에 출장을 왔습니다. 새로운 납품처 실사 때문이었죠. 전날 밤 늦게 도착해서 호텔에 묵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산책을 하기로 했죠. 호텔 뒷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쓰레기 수거장이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어요. 경태는 무심코 지나치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헝클어진 머리,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경태는 더 가까이 갔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경태의 심장이 멎었어요. 선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본 선이었죠. 경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이었지만 선이가 아니었어요. 예전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경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희 씨라고, 나 경태라고요. 선희는 경태를 봤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리 가라고, 무섭다고 소리쳤어요. 폐지 수레를 끌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경태는 뒤쫓았죠. 선이야, 나야, 경태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선이는 계속 도망쳤어요. 그때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새벽 순찰 중이었던 거죠. 경찰이 경태를 말렸습니다. 이 할머니 건드리지 말라고요.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치매라고 말했습니다. 경태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치매라니. 경찰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시립병원 요양병동에 계시는데 자주 탈출한다고, 매일 새벽 여기 와서 폐지를 줍는다고 말했어요. 경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태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경태는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병원이 어디냐고요? 경찰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시립병원 요양병동이라고요. 경태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30년 동안 미워했습니다. 배신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버리고 돈을 가지고 떠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 선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여자, 앙상한 몸, 치매로 정신을 잃은 여자였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시립병원 요양병동이었어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오선이라는 환자가 있냐고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다고 301호실이라고 알려줬어요. 경태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301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깨끗한 병실이었습니다. 침대가 4개 있었죠. 선이는 창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경태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선이를 봤어요. 병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죠. 새벽에 봤을 때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경태는 선이 옆에 앉았습니다. 선이가 눈을 떴어요. 경태를 봤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죠. 누구세요? 선이가 물었습니다. 경태는 목이 메었어요. 나요. 경태. 선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경태가 누구냐고 되물었어요. 경태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선이가 자기를 잊었다니. 30년을 미워했는데 30년을 잊지 못했는데 선이는 자기를 기억조차 못했습니다. 경태는 선이 손을 잡았어요.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30년의 노동이 새겨져 있었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경태를 봤어요. 보호자냐고 물었습니다. 경태는 대답했죠. 아니라고, 옛날에 아는 사람이었다고.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가 따로 있다고, 아들분이 한 달에 한 번 온다고 알려줬어요. 경태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아들이 있다고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우석 씨라고 29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이에게 아들이 있었다니요. 차우석, 차 씨였습니다. 자기 성이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태는 간호사에게 물었죠. 그 아들분 연락처를 알 수 있냐고. 간호사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 면회 온다고 알려줬습니다. 경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경태는 출장 일정을 조정했어요. 토요일까지 그 도시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병원에 갔죠. 선희를 봤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경태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경태는 선희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걸었죠. 선희 씨 기억나요? 우리 공장에서 일했잖아요. 함께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선희는 멍하니 경태를 봤습니다. 가끔 웃었어요. 하지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오후 2시쯤 젊은 남자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경태는 그를 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매, 경태는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요. 젊은 남자도 경태를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어머니 옆에 앉아 있어서 의아해했죠. 경태는 일어섰습니다. 자기소개를 했어요. 차경태라고, 어머니를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남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차경태라는 이름을 들어봤던 겁니다. 어머니가 가끔 중얼거리던 이름이었죠. 젊은 남자는 경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차우석입니다. 오선이 어머니의 아들이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경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선희가 혼자 아이를 키웠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태는 우석을 봤어요. 우석도 경태를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3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태와 우석은 병원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태는 우석을 봤죠. 자기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저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우석도 경태를 봤습니다. 30년을 궁금해했던 얼굴이었죠. 어머니를 버린 남자, 그 얼굴을 드디어 보게 됐습니다. 우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냐고 물었어요. 30년 동안 어디 있었냐고, 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경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석은 계속 말했죠.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혼자 자기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경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피해자라고, 선희가 자기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우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가 당신을 버렸다고요? 경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일을 설명했어요. 동업자 사기, 빚더미, 선희의 횡령, 편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선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편지에 썼다고, 돈을 가지고 떠났다고 말했어요. 우석은 경태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게 사실이라고 믿냐고, 어머니가 정말 그럴 사람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경태는 침묵했어요. 사실 30년 동안 의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선희가 왜 갑자기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편지가 있었습니다. 선희 필체로 쓴 편지가 있었어요. 경태는 우석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진실이 뭐냐고, 선희가 왜 횡령범이 됐냐고 물었죠. 우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치매로 기억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가끔 중얼거렸다고 말했습니다. 경태를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경태가 정가자 되는 게 싫었다고 중얼거렸다고요. 우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오직 자기만 키우며 살았다고 말했어요. 경태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그럼 선이가 나를 살리기 위해 희생했다는 건가요? 그럼 그 편지는 뭐였나요? 경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석은 물었죠. 증거가 있냐고, 정말 어머니가 횡령했다는 증거가 있냐고요. 경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어요. 선이가 자수했고 인정했으니까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우석은 말했습니다. 동업자는 어떻게 됐냐고요. 경태는 대답했어요. 임광수는 도망갔다고, 그 후로 소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진실을 알려면 그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태는 생각했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찾나요? 하지만 우석은 집요했습니다. 찾아야 한다고,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경태는 결심했습니다. 우석 말이 맞았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경태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죠. 임광수를 찾아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어요. 탐정이 전화했습니다. 찾았다고요. 광수는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태는 놀랐어요. 잘 살고 있었던 겁니다. 30년 동안 떵떵거리며 살았던 거죠. 경태는 우석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광수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강남역 근처 빌딩 3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광수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살이 쪄 있었어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광수는 경태를 보고 놀랐죠. 경태? 30년 만이었습니다. 경태는 다가갔습니다. 광수는 웃으며 반가워했어요. 오랜만이라고, 잘 지냈냐고 물었습니다. 경태는 웃지 않았죠. 광수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30년 전 일을 기억하냐고, 자기한테 한 짓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광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뭐냐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경태는 책상을 쳤죠. 횡령한 거 말이야! 내 돈 가지고 도망간 거 말이에요! 광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오해라고, 자기는 안 그랬다고 말했어요. 경태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랬냐고, 선이가 그랬다고 믿냐고 물었죠. 광수는 침묵했습니다. 경태는 계속 몰아붙였어요. 진실을 말하라고, 선이가 정말 횡령했냐고 물었습니다. 광수는 고개를 돌렸죠. 우석이 나섰습니다. 내 어머니 인생을 망쳤다고, 30년을 고생하게 만들었다고 소리쳤어요. 광수는 우석을 봤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죠. 우석은 대답했습니다. 오선이의 아들이라고,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평생 고생했다고 말했어요. 광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이 이름을 듣자 무너지기 시작했죠. 경태는 광수를 붙잡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라고, 지금 당장 말하라고 소리쳤어요. 광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했어. 횡령.
선희는 아무 잘못 없어. 경태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광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선희한테 가서 부탁했어. 내가 킹령범이 되어달라고. 그러면 경태는 피해자가 되니까 깨끗해진다고. 선희는 처음엔 거절했어. 당연히 거절했. 근데 얘가 계속 설득했어. 경태는 광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선이가 왜 그걸 받아들여? 광수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경태를 사랑했으니까. 경태가 전과자 되는 게 싫었으니까. 내가 아버지 공장 물려받지 못하게 되는 게 싫었으니까. 선희는 널 살리기 위해 희생한 거야. 경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믿었던 게 무너졌어요. 선희가 자기를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선희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 희생한 거였죠. 그 편지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경태를 위한 거짓말. 경태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오해했습니다. 30년을 미워했죠. 선희를 배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석은 광수를 봤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냐고, 30년 동안 왜 침묵했냐고 물었어요. 광수는 대답했습니다. 무서웠다고, 자기도 처벌받을까봐 무서웠다고 말했죠. 경태는 광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선희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광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태는 말했죠. 치매로 요양병동에 있다고, 쓰레기 더미에서 폐지를 줍고 있다고, 32kg밖에 안 되는 몸으로 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경태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선희가 30년을 고생한 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소리쳤어요. 우석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자기를 키우느라 만성위염으로 고생했다고, 거의 먹지도 못했다고, 영양실조로 치매까지 왔다고 말했죠. 광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울었어요. 경태는 광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경찰서 가자고, 진술하라고, 30년 전 진실을 밝히라고 말했습니다. 광수는 울먹이며 모든 걸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광수는 진술했어요. 자기가 횡령했다고, 선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기록을 뒤졌어요.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증거가 나왔죠. 광수명의 비밀 계좌가 발견됐습니다. 횡령 금액이 그대로 입금돼 있었어요.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재심 청구가 들어갔죠. 2달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선희의 무죄를 선고했어요. 30년 만에 명예회복이었습니다. 경태는 판결문을 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선희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선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경태는 선희 곁에 앉았죠. 선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희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선희는 경태를 봤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했죠. 30년 동안 당신을 오해했어요.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미워했어요. 근데 진실은 정반대였네요. 당신이 날 살린 거였어요. 경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나 때문에 30년을 고생했어요.
혼자 아이 낳고, 혼자 키우고, 아프면서도 일하고, 다 나 때문이었어요. 내가 당신 편지를 믿어버려서, 내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아서. 선희는 여전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태 손을 가만히 쥐고 있었어요. 용서해줘요. 제발 용서해줘요. 선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괜찮아요. 당신 좋은 사람 같아요. 선희는 경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느꼈죠. 경태는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요. 진실을 알았지만 이미 선희는 자기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었어요. 경태는 선희 곁에 앉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쏟았죠. 광수는 법정에 섰습니다. 30년 만에 재판이었죠. 검사는 광수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방청석에는 경태와 우석이 앉아 있었어요. 광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죠.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냐고요. 광수는 대답했어요. 모두 인정한다고. 30년 전 횡령한 것, 선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 모두 자백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3년 실형이었어요. 집행유예 없이 바로 수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수는 이미 60대였죠. 출소하면 노인이 될 겁니다. 더 큰 처벌은 민사였어요. 경태와 선희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횡령에게 이자와 위자료를 더한 금액이었죠. 광수의 재산이 모두 압류됐습니다. 강남 사무실, 아파트, 차, 예금, 모든 게 경매로 넘어갔어요. 광수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가족도 떠났죠.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자식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광수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3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수감되기 전날 광수는 경태를 찾아왔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선희가 있는 요양병동이었죠. 광수는 경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광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희를 만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경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희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만나봤자 의미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광수는 계속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요. 경태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선희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선희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광수는 선희를 봤죠. 30년 만이었습니다. 앙상한 몸, 주름진 얼굴, 한때 예뻤던 여직공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광수는 선희 앞에 섰습니다. 선희는 광수를 봤죠.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광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광수를 위로했어요.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경태는 광수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가라고. 선희는 당신을 용서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희를 한 번 더 봤죠. 그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광수는 교도소로 수감됐어요. 3년의 시간을 갇혀 지내게 됐습니다. 경태는 광수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이 심판했으니까요. 재산 압류로 나온 돈은 5억이었습니다. 경태는 그 돈을 우석에게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석은 거절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쓰라고 말했죠. 경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의를 위해 쓰기로 했어요. 먼저 병원을 옮겼습니다. 시립병원에서 서울대병원 VIP 병동으로요. 최고의 치매 전문의를 구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완치는 어렵지만 진행을 멈출 수는 있다고, 꾸준한 치료와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태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하듯 병원에 갔어요. 선희 곁에 앉았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경태를 알아보지 못했죠. 매일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경태는 매일 똑같이 대답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선희는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경태는 선희에게 밥을 먹여줬습니다.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줬어요. 선희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경태는 선희 손을 잡아줬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경태는 선희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죠. 공장에서 처음 만났던 날,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시던 날, 공장 옥상에서 프로포즈하던 날,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선희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경태 목소리를 듣는 게 좋았습니다. 가끔 웃었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선희가 경태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 어디서 봤어요? 경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선희 씨, 나 알아봐요? 선희는 경태 얼굴을 만졌습니다. 이 얼굴 어디서 봤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얼굴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경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야, 경태야, 기억나?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공장 옥상에서. 은반지. 선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은반지, 공장, 경태. 선희는 뭔가를 떠올리려 애썼어요. 하지만 곧 혼란스러운 표정이 됐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5분 후 선희는 다시 모든 걸 잊었습니다. 하지만 경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병원에 갔습니다. 매일 같은 이야기를 했죠. 언젠가 선희가 완전히 기억할 거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석도 자주 병원에 왔습니다. 경태와 우석은 선희 곁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죠. 30년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경태는 우석에게 자기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기계부품 제조 이야기, 경영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석은 관심 있게 들었죠. 우석은 편의점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경태가 월급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어머니 간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경태는 우석에게 제안했습니다. 자기 회사에 들어오지 않겠냐고요. 배우면서 일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석은 망설였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태는 고개를 저었죠. 우석은 자기 아들이라고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석은 결국 받아들였어요. 경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현장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경태는 선이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석도 함께였죠. 선이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어요. 너희 닮았다고, 부자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태와 우석은 서로를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선이가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우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고 싶다고요. 병원 밖으로 나가서 산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허락했어요. 조심하면 가능하다고 말했죠. 다음 주 토요일 경태와 우석은 선이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처음으로 밖으로 나온 겁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공원으로 갔습니다. 한강공원이었어요. 30년 전 경태와 선이가 데이트하던 곳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죠. 선이는 강을 봤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선이는 웃었습니다. 예쁘다고 말했죠. 경태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은반지가 들어 있었죠. 33년 전 그 반지였습니다. 선희 씨, 선희가 경태를 봤습니다. 선희 씨, 이거 기억나요? 33년 전에 내가 선물한 반지예요. 공장 옥상에서 프로포즈 하면서. 경태는 선희 손을 잡았습니다. 반지를 끼워줬어요. 30년 늦었어요. 30년이나 당신을 혼자 두고 미안해요. 이제라도 함께 있어도 될까요? 선희는 반지를 받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은반지를요. 예뻐요. 정말 예뻐요. 선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경태를 봤어요. 당신이 준 거예요. 고마워요. 당신 참 좋은 사람이네요. 선희는 경태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태는 괜찮았어요. 지금 선희가 웃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은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 선희는 경태와 우석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버지, 아들, 선희는 웃었어요. 가족이구나. 좋네요. 가족이 있다니. 참 좋네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세 사람은 그 풍경을 함께 봤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선희는 여전히 치매였고 30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경태는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다고, 이제라도 함께니까 괜찮다고요. 우석이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않냐고,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고요. 경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희도 웃으며 좋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공원을 나왔죠. 식당으로 갔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불완전했지만 그들은 가족이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선희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어요. 완치는 아니었지만 치매 진행이 멈췄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영양 공급,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효과를 본 거죠. 선희는 여전히 최근 일을 잘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30년 전 기억은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경태 얼굴을 자주 알아봤죠. 완전히 기억하진 못해도 익숙해 했습니다. 경태를 보면 웃었어요.
경태는 회사를 우석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2년 뒤 정식으로 승계할 예정이었죠. 우석은 열심히 배웠어요. 현장에서 일하고 경영을 공부했습니다. 직원들도 우석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경태 성격을 많이 닮았다고들 했습니다. 경태는 뿌듯했어요. 자기 아들이 제대로 된 경영자로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우석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경태와 선희에게 소개했어요. 착한 여자였습니다. 간호사였죠. 병원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우석이 어머니 간병하러 다니면서 알게 됐다고요. 두 사람은 1년째 사귀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말했어요. 결혼하고 싶다고요. 경태는 웃으며 허락했습니다. 선희도 좋다고 웃었죠. 비록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행복한 분위기는 느꼈습니다. 6개월 후 우석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가족과 친한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선희도 참석했죠.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한복을 입었어요. 경태가 직접 골라준 한복이었습니다. 선희는 예뻤어요. 30년의 고통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빛났습니다. 경태는 선희 옆에 앉았어요.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우석이 입장했죠. 신부와 함께 걸어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우석을 봤어요. 아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죠. 경태가 선희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행복한 날이라고 속삭였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석이 단상에 올랐어요.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 순간 선희가 갑자기 경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도 저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경태는 놀라서 선희를 봤습니다. 선희 씨, 기억나요?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반지 끼우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요. 우리 약속했었어요. 33년 전에. 선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33년이나 됐냐고, 왜 이제야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경태는 미안하다고 말했죠. 자기가 늦었다고요. 선희는 경태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고,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했어요. 우석은 경태와 선희에게 왔습니다. 두 사람 손을 잡았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두 분이 없었으면 자기도 없었을 거라고,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어요. 경태는 우석을 안았습니다. 장하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죠. 선희도 우석을 안았습니다.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경태는 선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태가 마련한 집이었어요. 서울 조용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선희는 그곳에서 경태와 함께 살았죠. 간병인이 있었지만 경태가 직접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함께 밥을 먹었어요. 경태는 회사 일을 줄였습니다. 선희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경태는 선희 옆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오래된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봤습니다. 선희가 경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경태는 선희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죠. 이런 게 행복이구나.
경태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태는 선희를 깨웠어요. 산책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으로 갔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이었어요.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꽃을 봤어요.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경태는 선희를 봤죠. 선희도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선희는 웃었어요. 그때 선희가 말했습니다. 경태 씨라고요. 경태는 놀랐습니다. 선희가 자기 이름을 불렀거든요. 선희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 이름이 경태 맞죠? 경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차경태라고 말했어요. 선희는 웃었습니다. 나는 오선이에요 라고 말했죠. 자기 이름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태는 물었습니다. 나 기억나냐고요. 선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왠지 오래 알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제일 익숙하다고, 당신 곁에 있으면 편하다고 말했죠. 경태는 눈물이 났습니다. 완전히 기억하진 못해도 감정은 남아 있었던 겁니다. 30년간의 사랑이 치매로도 지워지지 않았던 거죠. 경태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선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선희 씨, 선희는 놀라서 경태를 봤습니다. 경태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새 반지였어요. 금반지였죠. 33년 전에 청혼했었어요. 공장 옥상에서 은반지 하나 들고 떨면서 청혼했었죠. 선희는 경태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선희 씨가 그랬어요. 좋다고, 결혼하자고. 근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경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3년 늦었어요. 33년이나 선희 씨를 혼자 두고 미안해요. 이제라도 결혼해 주실 수 있나요? 선희는 한참 경태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33년 전 일을 지금 말하고. 선희 씨. 근데요. 선희는 경태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당신 좋은 사람 같으니까. 얼굴도 익숙하고. 당신하고 결혼할게요. 경태는 선희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 달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주 작은 식이었어요. 우석 부부와 친한 친구 몇 명만 참석했습니다. 예식장도 작았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선희는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었어요. 경태도 한복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입장했죠. 33년 만의 입장이었습니다. 주례는 없었습니다. 대신 우석이 나섰어요.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어머니, 아버지, 33년 늦었지만 축하드린다고요. 우석은 울먹였습니다. 두 분이 겪은 고통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남은 시간 함께 행복하게 사시라고 말했어요. 경태는 선희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33년 전 그 은반지였어요. 선희도 경태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경태가 새로 준 금반지였죠.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경태가 말했어요. 사랑한다고, 평생 지키겠다고요. 선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라고요. 비록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해도 이 감정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경태와 선희, 그리고 우석 가족. 네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선희는 여전히 치매였고 30년의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행복했어요. 경태와 선희는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였어요. 바다를 보러 갔죠.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선희는 바다를 봤어요. 넓다고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경태는 선희를 봤죠. 선희가 더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호텔 방에서 두 사람은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경태에게 물었어요. 우리 정말 결혼한 거예요? 경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부부라고 말했어요. 선희는 웃었습니다. 좋네요 라고 말했죠. 당신과 결혼해서 좋아요. 경태는 선희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선희는 경태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죠. 33년 만에 이뤄진 포옹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지금이라도 함께니까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선희의 상태는 유지됐어요. 더 나빠지지도 더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죠. 경태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매일 산책했습니다. 공원을 걸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죠. 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석에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경태와 선희에게 손녀가 생긴 거죠. 두 사람은 조부모가 됐습니다. 아기를 보러 갔어요. 작은 아기였습니다. 선희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을 만졌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행복해서. 선희는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석이 태어났을 때 혼자 낳아서 무서웠어요. 혼자 키워야 한다는 게 두려웠고요. 근데 지금은 선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우석 부부, 경태 모두가 함께 있었어요. 지금은 가족이 이렇게 많아요. 우석이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당신도 있고, 손녀도 생기고, 이게 꿈인가 싶어요. 경태도 눈물이 났습니다. 꿈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선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좋네요.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네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태와 선희는 침대에 누웠어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말했죠. 경태 씨, 나 행복해요. 경태는 선희를 봤습니다. 나도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선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죠. 경태는 선희를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경태는 생각했습니다. 30년을 돌아왔구나, 라고요. 길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오해와 배신, 고통과 상처, 모든 게 있었죠. 하지만 끝은 행복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만났고, 불완전하지만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경태는 선희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속삭였어요. 선희는 잠든 채로 웃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좋은 꿈이길 바랐습니다. 경태도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선희와 함께일 겁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도 함께일 거예요. 창밖에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을 비췄죠. 손을 맞잡은 채 잠든 노부부. 33년 만에 이뤄진 사랑. 늦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불완전했지만 진실했어요. 그것이 경태와 선희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경태가 오해한 시간, 선희가 혼자 버틴 시간.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나요? 오해하고 있진 않은지요? 미안하다는 말 미루고 있진 않나요? 지금 연락하세요. 오늘 안아주세요. 지난 후엔 너무 늦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100만 뷰 인생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